네, 계속할까요? 이제 마지막 IT 기술 요소, 정보 보호, 시큐리티 개념을 이해를 좀 하십시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좋은 면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IT가 아주 편리한 기술임은 맞지만, 그래서 참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또 IT 때문에 그늘진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로봇을 이야기하면서 아시모프의 3대 로봇 원칙도 이야기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나름대로 또 그늘진 면에 대해서 또 안 좋을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기술이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정보 보호도 마찬가지인데요. IT가 중요하지만, 또 IT가 아주 편리하지만, IT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러나 IT 때문에 빚어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정보 보호에 대한 이야기, Information Security,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의 안전에 대한 얘기, System Safety, 그래서 SNS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 윤리 이야기는 조금 별개의 시각이지만 같이 한번 그냥 여기서 논해보도록 하죠. 이번 토막은 좀 길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MIS의 마지막 개념이니까 좀 시간 좀 가져봅시다. 우리가 이 정보 보호를 위해서 하는 가장 우리 개개인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디를 쳐넣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사이트에 들어갈 때 우리가 아이디를 요구를 받지 않습니까? 은행 고객의 입장에서 온라인 뱅킹을 하고자 할 때도 아이디를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디가 뭡니까? 아이덴티피케이션. 아이디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이죠. 이 아이디를 쳐넣으라고 그래요. 아이디가 뭐죠? 시스템이 묻는 겁니다.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나 누굽니다 하고 이제 아이디를 넣으면요, 물어보는 게 있어요. 패스워드를 물어보잖아요. 패스워드는 영어로 패스워드를 이야기를 authentication이라고 합니다. authentication. 이 authentication은 과연 무엇인가? authentication은 identification 다음에 authentication은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그래요. 패스워드를 외치라고 그러죠. 당신 누구야? 저 누군데요? 정말 방금 말한 그 당신이 진정한 당신인지 증명해봐 하거든요. 증명해봐. 증거를 대봐. 진짜 당신이야? 하고 묻는 게 바로 authentication이고, 바로 그래서 패스워드를 묻는 거죠. 요즘 살다 보면 모든 사이트마다 패스워드를 하도 중간에 또 바꿔라 또 1년 넘었다 또 빨리 변경시켜야 된다. 그러니까요,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그래서 또 패스워드를 전부 다 또 어디다가 또 기록해 놓습니다. 사이트마다 달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데 또 같으면 또 안 될 것 같고 해서 약간씩 다를 수도 있고, 그러나 패스워드를 잊어먹으면 또 불편하니까 또 어디다 메모를 해놓고, 메모를 한 다음에 또 그 잊어먹으면 불편하니까 USB에 담아놓고,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이게 유출되면 어떨까 걱정하고, 이런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어떡합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아이디를 쳐놓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최근 들어와서는 은행 같은 데 보면 보안카드 번호를 넣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러면 또 이렇게 은행 요즘 보안카드 대신 또 이런 거, 이 OTP, 원타임 패스워드, 금융계에서 원타임 패스워드를 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누르면 이제 요즘 다 이거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타임 패스워드, 원타임 일회용이지, 일회용. 그래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정말 또 진짜인지 한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OTP가 이제 이용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전하지가 않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다음 이메일을 이용하는데,
꼭 원타임 패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쳐놓은 다음에 꼭 내 핸드폰으로 원타임 패스워드를 꼭 내가 확인을 해줘야지만 되도록 이렇게 장치를 하고 살거든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뭐 내가 특별하게 뭐 무서워할 건 없겠지만, 그러나 나의 사생활은 내가 보호할 책임도 있잖아요, 스스로. 내가 그 옛날에 어느 조직입니까? 우리나라 국가 인터넷이 아니라 정보보호원 원장과 옛날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더니, 누구든지 해킹할 수 있고요, 해킹 당할 수도 있고요. 정말 해커들이 모든 걸 해킹할 수 없지만 저 사람을 꼭 해킹하겠다 마음 먹으면요, 해킹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절대 자기 사무실 PC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는데요, 어떠한 이메일도 남겨놓지 않는답니다. 만일했을 때 대비해서. 뭐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 검찰에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것은 충분히 검찰이 소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이 다른 그 서비스를, 외국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메신저 서비스라든가 외국에 뭐 사이트를 많습니다. 왓츠앱 같은 게 뭐 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요. 뭐 이런 그 외국의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바이버도 있고요. 함으로써 나중에 검찰의 소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한 사람들이 많고, 이제 그래서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최근에 그 N번방 사건도 텔레그램을 이용한 뭐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뭐 이것들 모든 게 지금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다음 카카오나 그 NHN, 이 네이버가 혹시 해킹을 당해가지고 정보가 유출되었다 하면요,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그 시스템들이 마비됐다 하면 국가가 마비되지만, 특정 우리나라 유명 인사 100명의 아이디가 혹은 정보가 해킹되었다, 그 정보가 유출되었다 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시스템들은요, 그들의 시스템에 대한 안전을 최대한 추구해야 되고요, 고객 정보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들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 전체적인 개념이 정보윤리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그림으로 좀 잠깐 설명을 하면요, 이렇게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특히 외부에서 뭐 고객이나 사용자가 무단으로 침입할 것 막기 위해서 방화벽을 설치를 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그 보안 소프트를 통해서 막을 거 막아야죠. 피싱, 뭐 보이스 피싱이 아니라 데이터 피싱 같은 경우는 뭐 정보를 낚아채는 거죠. 개인 정보를 낚아채는 거죠. 피싱이고요. 해킹은 뭐 들어서 알다시피 뭐 남의 시스템을 이제 그 악의적으로 침입해서 파괴시키거나 정보를 탈취하거나 하는 것이 해킹이죠. 디도스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이트들은. 디도스 공격은 그냥 우리 흔히 알기에 인터넷상에서 어떤 시스템이 디도스 공격을 당해가지고 다운됐다는 정도를 아는데, 뭐 한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추가한다면, 디도스 공격은 많은 이런 그 유저들이요, 사이트들이 동시에 시스템을 공격을 합니다. 뭐 말이 공격이지 사실은 뭐 공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질적인 어떤 공격이 아니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공격이 아니죠. 연결하겠다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만 개의 사이트가 동시에 연결을 시도해요. 그러면 시스템이 견디지 못한 겁니다. 연결할래 하면서 한 사이트에서 1초에 몇 번씩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 끊고 그걸 또 수만 개가 동시에 한다면 이 시스템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스템이 갑자기 다운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걸 보고서 우리가 디도스 공격을 당했을 때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결 많은 수의 고객이 동시에 연결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핑을 보낸다고 그래요. 핑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시스템이 그냥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핑이 뭐죠? 핑이 뭐 핑퐁이 탁구입니까? 핑퐁 이런 겁니까? 핑 뭐 번역할 수도 없는 단어입니다. 뭐
띵똥땡 띵똥 할 때 띵띵띵띵띵띵 하는 거죠. 핑핑핑핑 하는 거죠. 이게 이제 1초에 막 수만 개의 핑핑핑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갑자기 어지러워가지고 다운되고 마는 거. 이게 바로 결국 디도스가 노리는 효과이고, 디도스 공격은 결국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데 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디도스 공격을 할 때 흔히 그 이용되는 수법이 좀비입니다. 좀비란 말은 우리가 뭐 좀비, 죽은 시체, 살아 움직이는 시체가 좀비라고 그러듯이 그러는데요. 이 좀비의 개념은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어떤 특정 범죄, 사이버 범죄자가 미리 소프트웨어를 은밀하게 바이러스를 통해 바이러스를 전파시킵니다. 많은 사이트들이 전파시켜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이메일 잘못 열어가지고 나도 몰래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좀비가 감염이 되면 내 PC가 그 숨어있는 그 바이러스의 내용대로 나도 모르게 특정 시각에 갑자기 나도 몰래 뭐 청와대 시스템에게 핑핑핑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퍼져 있는 바이러스에 우리나라 수만 대의 PC가 좀비로 감염되어서 동시에 그 범죄자가 의도한 대로 뭐 특정 사이트, 뭐 청와대가 아니라 뭐 특정 어떤 뭐 농협 사이트라고 칩시다. 뭐 거기에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핑을 보내는 거예요. 핑핑핑핑 하고. 그러면 갑자기 시스템이 다운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 그래서 내 PC가 과연 감염되었나 하는 것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툴이 있는데, 정부에서 제공을 하던데,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몰래 좀비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스푸핑이라 하면 일종의 거짓으로 누구 인척하는 거죠. 거짓 인터넷 주소를 가진 사람 인척, 거짓 정당한 은행 사이트 인척하는 것이 스푸핑이고요. 뭐 스니핑도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스니핑은 이렇게 냄새를 맡은 거 아닙니까? 정보를 탈취하는 것이 스니핑이고, 뭐 바이러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컴퓨터 범죄에, 사이버 범죄에 속하는 것들인데,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컴퓨터 범죄자들이 많이 드글거리나, 또 이런 컴퓨터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참 어렵게 우리가 상황을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은요,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요. 사실 범죄자들이 별로 죄의식이 없이 이런 범죄를 저질 수 있어요.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죄의식이 없단 말은 누굴 찾아가서 칼로 누굴 찔러 죽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다락방에서 아니면 조그만 사무실에서 야밤에 이 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그냥 그 은행에서 탈취할 수도 있고요. 어떤 시스템을 다운시킬 수도 있고요. 마비시킬 수도 있고. 너무 쉬운 거예요.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죄의식이 없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거죠. 뭐 북한 사람들 상당히 아마 이쪽으로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이스라엘 쪽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작은 나라, 힘이 없는 나라, 그래서 정보력을 가져야 되는 나라, 공격을 모기가 아닌 전자정보전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도록 만든 나라, 뭐 미국도 물론 그렇겠지만, 이런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이런 사이버 범죄에 대비하는 기술력, 어떻게 보면요, 최상의 방어는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의 해커들은 상당 수준에 이르렀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내가 옛날에 공직 생활할 때 국정원에 들어가가지고 국정원장하고 이야기를 좀 하다가요, 뭐 국정원 대단한 조직 아닙니까? 국정원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압니까? 저 서울 저 남쪽에 어디 있는지 압니까? 근데 국정원 들어가서 국정원장이랑 이야기하면서 아무튼 정보 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 해커들을 양성을 해야 된다. 제대로. 일종의 현대의 새로운 형태의 스파이들이죠.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사이버 전투부대를 우리 양성해야 되고, 우리나라 국정원도 사이버 국정요원들을 당연히 양성을 해야 된다는 것만 강조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정원도 당연히 신경을 쓰고 있겠지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시 국정원장이
긍정도 부정도 않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뭐 검찰도요 사이버 범죄 수사대가 있고요, 경찰도 있고요. 아무튼 이 지능적 이 범죄가 많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주인 그들의 기술력 못지않게 이걸 방어하는 기술력도 막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새로운 이 디지털 시대에 큰 문제점으로 지금 등장을 앞으로 더욱더 할 겁니다. 절대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를 하는데요. 어지럽힌 사람 한 명이 있을 때 10명, 그 다음에 10명이 청소를 열심히 한다고 할 때 누가 이기겠는가? 한 명의 장소를 더럽히는 친구, 쓰레기를 버리는 친구가 있고 10명의 청소를 하는 사람 애들이 있다고 볼 때 어느 쪽이 이길까? 그래서 막연하게 뭐 10명이 이기겠죠 하는 생각을 얼핏 했는데 답은 그게 아니죠. 당연히 한 명을 뛰어넘을 10명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이요. 예를 들어서 청소라고 혹시 이야기한다면요, 뭐 잘게 나눈 그 잘게 자른 그 엄청난 양의 분쇄된 그 종이 조각을 저기 빌딩 위에서 날려버립니다 칩시다. 그걸 어떻게 다 주워 담습니까? 10명이 아니라 1000명이 모여도 쉽게 빨리 담지 못하죠. 한 명을 붙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1000명의 그 방위병들이 있어 본들 한 명의 공격하는 이 전투병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암울한,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안전 독충해졌다 하는 거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 시큐리티와 세이프티를 동시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모로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외부의 적은 또 어떻게 차단할 수 있다고 치죠. 뭐 여러 가지 기술력을 동원해서 내부의 침입자 될 수 있습니다. 누구 말대로 어느 기관이 됐든지 간에 2명만 짜면요, 2명만 짜면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답니다. IT를 아는 내부의 친구, 뭐 은행이라 칩시다. 또 밖에서 여러 가지 신경 쓰는 두뇌 한 명이 서로 합심만 하면요, 아주 감쪽같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금 현재도 우리도 몰래 사실 밝혀지지 않았을 뿐 많은 사이버 범죄가 자행되고 있고, 우리가 스스로 그걸 모르고 있고, 또 각종 금융기관들이나 다른 기관들이 그걸 알았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어떤 위상을 저해하기가 싫어서 아마 쉬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럼 어떡하냐? 기술적으로는 다양한 보안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단순히 안랩에 있는 뭐 바이러스 뭐 검색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다양하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데이터베이스 메인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뭐 데이터 인디펜던스, 독립성을 제공해주고 일관성을 유지시켜주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그랬는데, DBMS 하나의 또 장점이 내가 깜빡 잊어먹었습니다만 데이터 시큐리티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DBMS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이제 액세스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할 때 과연 각각의 사용자가 정당한 자격을 갖추고 합법적으로 용인된 고객이 합법적으로 용인된 지역의 정보를, 합법적으로 용인된 특정 정보를 정말 검색하거나 수정하거나 업데이트 시키고자 하는 것인지를 가를 수 있는 한 가지 관문이 DBMS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DBMS 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DBMS 소프트웨어가 바로 데이터 시큐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또 요인 중에 하나에서 더욱더 DBMS 유용성이 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고요. 소프트웨어 그 자체에도 버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버그를 여기다가 심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특정 어떤 작업을 수행하도록 범죄자들이 거기다 심어놓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비해서 이 시스템 감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품질뿐만 아니라 정말 잘못된, 불필요한, 이상한 코드가 거기 담겨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또 정보 시스템 감사, 시스템 오디트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소프트웨어가 릴리스 되기 전에 정보 시스템 감사를 해야 되고요. 모든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에서 이용되는 전자정보 시스템들은 다 정보 시스템 감사에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게 개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외부의 사이버 범죄에 대비하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 내부의 여러 가지 절차를 강화시킴으로써 이 내부의 범죄를 또 차단시킬 필요성도 있다. 소프트 그 자체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또 다른 이 시스템 안전 문제를 잠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하면요. 이 그림을 잠깐 보여줄게요. 포괄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어떤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시설물 관리 통제 기능을 갖춰야 되고요. 그래서 제일 바깥에서 우리가 딱 막는 것은 높은 담을 치고, 혹은 들어갈 때 지문 홍채 인식을 하라고 그러고, 특정 관계자 아니면 출입을 금지시키고 하는 것이 우선 첫째 있을 수 있고요. 중간에 들어가기 전에 통신 시설도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겉으로 하나 더 들어가면요, 누가 과연 정당한 합법적인 용인된 authorized된 허가받은 활동을 하나, 절차를 제대로 거치나 하는 걸 우리가 통제시킬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역할을 분리하고요, 표준 절차를 준수하라고 그러고요, 문서화시켜서 어떤 절차를 거칠 때마다 사인을 한다거나 하고요, 인증을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 절차를 강화시켜서 시스템의 안전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들어가면 과연 이 절차는 준수했는데 과연 그 특정 사용자가 그 정보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서 제대로 허가받은 기능만 발휘하는 것인가, 기능만 이용하는 것인가, 입력, 처리, 출력, 저장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인가, 아니 그냥 출력시켜서 보기만 하라고 했더니 정보를 고치려고 그래, 이건 불법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하고 이제 억제시키는 기능, 이런 기능들이 또 내부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DBMS가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럼으로써 포괄적으로 정보 시스템 안전을 우리가 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 시스템 안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기술이라는 것이요, 범죄라는 것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탐나거든요. 폭력이라든가 살인까지 가지 않더라도 폭력이라거나 뭘 훔치고 싶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교육을 받아오면서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아왔고, 또 그러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지, 만약 아무도 모른다면 죄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고, 그러니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칭찬할 때도 있는데,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인간적 본능이 꼭 착하지만 않거든요. 이 물건이 아무도 모른다면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단 말이죠. 이 돈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1억이라는 엄청난 현금이 있는데 이걸 갖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이겁니다. 만약 내가 그걸 주운다면 인간이에요. 그게 꼭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그 컴퓨터 범죄에 대비하고, 따라서 정보를 보호하고 시스템 안전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어떤 하나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정보 윤리의식을 고치시키는 겁니다. 세상을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도덕관념을 갖자, 남의 걸 탈취하면 안 된다, 정보도 소중한 자원이다,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욕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정보 윤리 개념인데요. 간단히만 이야기하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 정보 윤리 의식을 가지고서 이제 내가 마지막 이번 학기의 목표 중에 하나가
디지털 시대의 나 과연 무엇인가를 묻자고 그랬는데 꼭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만 일단 정보 윤리의 개념을 잠깐 훑어봅시다. 그래서 윤리관을 가진 우리 네티즌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시티즌들 이 이야기를 잠깐 하죠. 이 정보 윤리의 개념을 보죠. 잠깐만요. 정보 윤리 그러면 information ethics, info ethics 그러면 참 그 정의하기가 좀 모호한데요. 정보를 이용하는 윤리다. 인터넷 윤리 그러면 자료 찾아보면 많은 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포괄적으로 정보 윤리 그러면 여러 가지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사생활 침해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사생활 침해, 남의 사생활 침해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안 될 일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IT를 살아가면서 가장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조심해야 할 것들, 침해해서는 안 될 인간의 권리, 인권, 바로 사생활 침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도록 여러분도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단순히 허락하겠습니다. 클릭 한번 잘못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남의 걸 몰래 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본능이 튀어나오더라도요. 몰카 같은 거 가장 안 좋고요. 몰카 같은 게 가장 안 좋고요. 그것만큼은 크게 야단 맞아야 되고 아니 법적으로 문제시 삼아야 되는 것이 몰카 같은 것이고요. 고객 정보 혹은 시민에 대한 정보들, 국민에 대한 정보들, 정부기관 정말 조심히 다뤄야 되고요. 기업들은 고객 정보 절대 유출시키면 안 되고요. 이제 그것도 너무도 여러 번 일어나고요. 고객 정보를 유출하는 기업들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딴 데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보를. 그게 가끔씩은 이제 선거 때 활용되기도 하고 불필요하게 우리가 각종 스팸 메일도 받게 되고 막 이러는데 전부 바로 고객 정보 유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아주 철저히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내가 과거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꼭 그런 조직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결국 그게 이제 나 때문에 관철된 건 아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말 우리나라 인권위원회 못지않은 권한을 가지고요. 정보를 다름에 있어서 인권은 철두철미하게 보호되어야 된다. 그걸 제외하는 사람, 어기는 사람은 정말 큰 그 죄로 다스려야 된다.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사생활 침해입니다. 내 사생활 침해 받지도 맙시다. 불필요하게 블로그에, 페이스북에 불필요한 정보 다 넣어서 남한테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자랑 좀 하지 맙시다. 너무 심하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침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사생활 침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지적 재산권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적 재산권 그럼 우리가 사실은 이미 범죄자예요. 우리가 지적 재산권 보호하지 않고 많은 거 살아오잖아요. 가끔씩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고요. 불법 영화도 다운로드 받아서 아마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남학생들. 많은 포르노 음란물들이 그렇게 이제 다운받아서 이용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카피해서 사용하고요. P2P 사이트 들어가서 뭐 다른 거 다 받아서 보고요. 요즘은 이제 음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음원들은 너무 철두철미해서 특히 유튜브 같은 데서 아까 그렇게 헤이주드 같은 거 이제 음악 틀어놓으면요. 이제 그 유튜브에 나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사이트 뜰 거예요. 당신 지적 재산권 침해했습니다 올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그 부분 지울 텐데 하여튼 그런 것들 전부 다 지적 재산권 침해거든요. 꼭 눈에 보이는 이 물체만 만질 수 있는 물체만 재산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적 재산권, 심지어는 어떤 디자인 하나도 지적 재산권입니다. 카피라이트 매우 중요해요. 카피라이트 책도 그렇고요. 모두가 지적 재산권을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달리해야 됩니다. 의식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그게 바로 정보 시대를 살아가는 나가 갖춰야 할 새로운 윤리관이라 이거죠. 단순히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고 지적 재산권도 보호해 줘야 됩니다. 특히 미국은 이제 소프트웨어 이쪽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각종 뭡니까 이 실리콘밸리 쪽과 할리우드 쪽 그래서 나오는 영화들 각종 소프트웨어들 기술들 대단한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그걸 통해서 미국은 더욱더 강국으로 막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 컨텐츠에 대한 보호, 어떤 음악, 영화 뭐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지만 더욱더 산업이 발전하고 건강한 IT 시대가 올 겁니다. 우리 남은 거 베끼지 맙시다. 가끔 불법 다운로드 하지 맙시다.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 그 다음엔 조금 덜 중요할 수 있는데요. 사행심 조장, 각종 도박 사이트 있잖아요. 이것도 아주 심각하죠. 불법 도박 사이트, 또 정보윤리 쪽에서 신경 쓸만 하고요. 인명 경시 사상도 만연합니다. 이 자살 사이트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자살 사이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또 미국 같은 데서는요, 이 폭탄을 어떻게 제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도 나와요. 폭탄 제조 방법도 이미 뭐 공개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이 얼만큼 위험한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또 이 마약 판매한다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미 같은 곳에서 그것도 그렇고요.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참 국가마다 약간 법이 다르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 말이죠. 우리가 흔히 윤리 그러면요 음란물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글을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내가 우리나라 정보통신윤리 강령을 내가 초안을 잡았었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초대 심의위원장을 한 3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음란물들도 봤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어느 사이트인지 첫 번째 화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럼 아주 뭐 대단한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어린애들이 충분히 볼 수 있을 그런 장면들이 한 사진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첫 번째 화면에 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문제 있다 해서 일반 성인들이 음란물을 즐기는 거야 성인들인데 까짓 거 어때 하는 뭐 좀 그런 우리가 그렇게 접근했지만 그러나 음란물의 그 가정 침투 특히 청소년들 유해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음란물은 아니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 요즘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사이트 들어가려면 19라고 딱 뜨죠. 19하고 딱 뜨잖아요. 빨간 글자로 19에서 딱 뜨잖아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그 현란했던 사진들이 있었던 장면을 이제 바꾼 겁니다. 내가 이제 위원장으로서 바꾼 겁니다. 또 음란물. 우리나라는 보통 이 정보 인력을 우리나라는 음란물 쪽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이쪽은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거 아주 관대해요. 프랑스, 미국 아주 관대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일본도 관대하고요. 일단 국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언어폭력, 악성 댓글, 스토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들 때문에 뭐 최진실 영화배우 최진실이 바로 그래서 그렇게 죽었다. 악성 댓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죽었다. 그리고 언어폭력이 문제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최진실이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속칭 최진실 법이라는 게 생기고 막 그랬어요. 또 언어폭력 안 될 말이죠. 명예훼손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이것도요 우리가 별로 누구에게 얼굴 보고서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몰래 숨어서 댓글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익명으로 우리가 폭력을 가하는지 가하지 않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특히 기업 같은 곳에서는 갑자기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정확치 않은 불법적인 어떤 명예훼손적인 상품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림으로써 경쟁사가 혹시 그랬다고 치죠. 그래서 우리의 그 상품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상품이 잘 팔리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안 될 말이죠. 보통 그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니 그 주인한테 혹시 음식에 혹시 맛이 좀 없거나 조금 불친절하다 할 때 그걸 시정을 좀 한다거나 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그럴 수 있지만 꼭 돌아가가지고 블로그에다가 어느 식당 정말 절대 가지 마세요 막 1,000원 치고 있잖아요. 글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정도 뭐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도 일종의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우리의 정의로움을 행사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격차가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 격차가 있는 자 없는 자의 격차가 있다는 거죠. 여기 우리 그 인터넷 상으로의 정보 격차는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터넷 콘텐츠의 65% 정도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가 뭐 러시아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뭐 스페인어로 되어 있지 65%가 영어권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나라는 그만큼 정보력을 잘 가질 수 있고, 영어를 잘 모르는 민족이나 국가는 그만큼 아무리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정보력이 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에 따라서 정보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UN 차원에서도 번역을 할 필요가 있다. 번역기를 실질적으로 유통시켜서 모든 세계인들이 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정보 격차를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뭐 이것도 이제 하나 중요한 개념이고요. 정보 윤리 차원에서. 그 다음에 저기 아프리카에 이제 그 배고픔을 달래주는 그런 어떤 자선사뿐만 아니고, 사실 못 산 나라가 더 못 산 나라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실 아프리카 같은 이 못 산 나라에 우리가 인터넷을 설치해주고 PC를 우리가 기부해주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빈익부,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격차를 해소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고, 특히 저기 저개발 국가의 그 국가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저기 파리가 아니죠. 프랑스의 모나코였던가요? 니스였던가? 아무튼 여기서 개최됐던 국제 인포에틱스 대회에 한국 대표를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세계 정보 윤리 학회죠. 그래서 각 국가들 그 유엔이 이제 주관했던 그런 그 학회였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각 국가 대표들마다 생각하는 바가 너무 다르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정보통신윤리 심의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중요시하게 얘기했던 것이 사생활 침해, 그 다음에 음란물 쪽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국가마다 너무 달라요. 남미 쪽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정보 격차 제일 먼저 따졌고, 특히 언어 문제, 언어 번역 문제. 아프리카 대표가 PC적 우리도 좀 제발 제공해달라 유엔 차원에서 한 걸 들으면서, 특히 그 프랑스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마약 거래고요. 마약 거래. 이 모든 것 중에서 물론 지적재산권 보호하겠지만, 미국도요, 뭐 폭탄 제조 이런 걸 가장 신경 씁니다. 그러나 뭐 다른 거 별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미국이나 프랑스 별 신경 안 씁니다. 일본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음란물 같은 건 크게. 미국은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서 지적재산권을 악착같이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 물론 중시하죠. 사생활 침해는 모두인 물론 관심사지만, 이 다른 것들은요 국가마다 우리가 좀 다르다. 미국 중요시하고 프랑스 이쪽 중요시하고요. 우리나라 이거 중요시하고요. 그래요. 좀 달라요. 아프리카 이쪽이고요. 뭐 좀 다릅니다. 그렇게 일단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잠깐. 조심.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적재산권 분명히 침해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하늘 붙였는데. 그래서 알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를 범한지 여러분도 알 겁니다.
그래서 잠깐 디지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요? 일단 IT에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되고요. 좋은 면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 그늘진 면도 있다. 알아야 되고요. IT를 그래서 바라보는 희안을 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늘 걱정하고 신경 쓰고 그렇게 되면 안 될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희안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고객 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책임 있고 의무가 있다 하고 강력하게 그 책무를 수행을 해야 되고요. 우리 개개인들은 디지털 시민으로서 의식 있는 행동으로서 정부에 대해서 혹은 기업에 대해서 나의 정보를 다룰 때 절대 함부로 다루지 말아달라. 유출시키면 안 된다. 불필요하게 내 정보를 악용하지 말아라 하고 강력한 의식을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고요. 우리 개개인 모두가 정보 윤리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삶 속에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USB에 뭐 담고 있습니까? 이거 혹시 이제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안에 혹시 비밀스러운 거 혹시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걸 잃어버렸다면 낭패일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조심해 바랍니다. 조심해. 여러분 노트북이 갑자기 잃어먹었어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노트북에는 불필요한 거 혹시 불필요한 거 아니면 굉장히 기밀스러운 것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거 혹시 담고 있지 않습니까? 늘 신경 쓰기 바랍니다. 절대 다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어떤 특정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고 장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삶 속에 실천을 해야 돼요. 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조심 해야 됩니다. 이메일 보낼 때 조심해야 되고요. 특정 사이트 방문할 때 아무튼 그냥 의식 없이 네 하고 체크하지 마세요. 하지 말기 바랍니다. 보안 카드 어떻게 할 것인가 신경 쓰고요. 클릭한 말 때 늘 조심하고요. 또 이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요. 이 사이버 중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중독. 하지만 우리 모두가 스마트폰 중독돼 있다고 볼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중독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정말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버립니다. 아깝게 우리가 낭비를 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특히 게임 중독돼 가지고 있는 어린 학생들 이 핸드폰이나 게임기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사람들 다 안타까운 인간들이죠. 나 역시 불필요하게 내가 많은 시간을 IT와 같이 보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 그 대표가요. 신문도 끊고 신문은 물론 TV도 물론 아예 핸드폰을 놔두고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서 2주를 보내고 왔답니다. 면도기도 안 가져가서 수염도 덥수룩하고 핸드폰도 물론 안 가져가서 연락도 안 되고 굉장히 큰 기업의 대표이사인데요. 그 신문도 뉴스도 안 보겠다고 하고 오로지 산속에서 혼자 2주를 있었는데 그렇게 좋더랍니다. 책만 읽으면서 너무 좋더래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당장 아침에 핸드폰만 집에서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에이쿠 큰일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미 중독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우리가 잘 균형을 가지고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진정 중독과 불필요하게 우리가 이용하는 것을 잘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튼 디지털 시대에 남을 존중하고요. 정부 윤리관을 가지고서 남을 존중하고 남을 믿지 말고 조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잘못된 짓을 하려고 할 때 기업이 정부가 주장하고 나서야 시민운동을 벌여서 주장하고 나서야죠. 그러면 안 된다. 정치권에다가 법을 제정해달라. 엄벌을 내려달라. 강력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이 정보 윤리 우리가 뭐 학교에서 도덕 교육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도덕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회가 우리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 윤리는 정보 시대 안정과 정보 보호와는 약간 동떨어진 개념이지만 아무튼 내가 이걸 합집합시켜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그
비디오의 영상물의 기본 개념은 정보 보호 기술 다양하게 필요하다 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자. 기업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다음에 나 역시 조심스럽게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일단 정보 보호 시스템 안전, 정보 윤리 이야기를 일단 끝내고 따라서 이걸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그 추진체, 그 추진력을 갖춘 원료 IT 기술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다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어디 있죠? 어디 있었는데? 기본적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로켓의 하부 구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통신, AI, 정보 보안 것들이 이제 다 정리돼가지고 이해가 된다 그렇게 봅시다. IT 산업과 이제 전자정부 이야기는 좀 이따 잠깐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그림이 다 이제 완성된 거로 그렇게 할까요? 할까요? 이렇게 그림이 여기 있군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완벽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영정보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고 경영정보 하게 된 경험은 이제 다 가졌습니다. 시스템의 유형들, 혁신, 전략, 기술, 그리고 사람 다 이해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끊고요. 지금 45분 넘었네요. 여기서 끊고 이제 돌아와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시 올게요. 네.